총성 앞에 멈춰선 노인. 훈련 중이던 병사가 울고 있는 노인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이 꺼낸 군번줄 하나에 훈련장이 전부 멈춰버립니다. 초여름의 햇빛이 사격장 철조망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다. 훈련장은 분주했다. 병사들은 땀에 젖은 전투복 차림으로 뛰고 있었고 지휘관의 구령 소리와 함께 총성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졌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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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훈련의 일상이었지만 한 사람에게는 가슴 깊은 곳을 찢는 기억의 파편이었다. 사격장 입구 한쪽, 낡은 회색 중절모를 눌러쓴 노인 한 사람이 멍하니 서 있었다. 바람에 바랜 셔츠, 오래 신어 뒤축이 닳아버린 구두, 그리고 주름진 손등. 언뜻 보면 길을 잘못 든 평범한 노인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한 구경꾼의 것이 아니었다. 총성이 울릴 때마다 그의 어깨는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얼른 가 얼른 가. 노인은 마치 누군가에게 대답하듯 입술을 달싹였다. 옆에서 경계 간무를 서던 젊은 병사가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병사는 땀을 닦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여기 훈련 중입니다. 위험하니까 얼른 가세요. 하지만 노인은 듣지 못한 듯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눈은 여전히 훈련장 안쪽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곳 어딘가에 지금은 볼 수 없는 누군가가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병사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아니, 왜 자꾸 이러시는 거야? 그 순간 또 한 번 총성이 울렸다. 탕! 노인의 몸이 흠칫 굳었다. 그의 눈동자에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번졌다. 그리고 그는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를 부르듯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호야? 병사는 그 이름을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바로 그 순간 노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재촉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귀찮은 민간인이라 여겼던 그 얼굴이 이제는 도무지 외면할 수 없는 어떤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훈련장 저편에서 상황을 살피던 중대장이 다가왔다. 무슨 일인가? 병사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간인 한 분이 사격장 앞에 계속 서 계십니다. 위험해서 이동하시라고 했는데. 중대장은 노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떨리는 손, 총성이 들릴 때마다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목에 걸려있던 낡은 군번줄 하나. 중대장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 군번줄은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건 세월이 지나도 버릴 수 없었던 누군가의 삶 그 자체였다. 노인은 한참 동안 훈련장을 바라보다가 마치 기억의 문이 완전히 열려버린 사람처럼 낮게 말했다. 저 총소리, 저 흙냄새 다 똑같구나. 그날이랑 하나도 안 변했어. 그의 말이 끝나자 화면은 천천히 흔들리듯 어두워지고 총성은 점점 더 거칠고 가까운 전장의 소리로 바뀌기 시작한다. 탕! 탕! 쾅! 현재의 훈련장은 사라지고 시간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아직 노인이 아니던 시절, 누군가의 남편이기 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기 전, 그저 조국을 위해 전장에 던져진 한 명의 젊은 병사였던 시절로. 그리고 그곳엔 그의 평생을 지배할 단 한 사람이 있었다. 피보다 진했던 이름, 전우정호. 전쟁은 사람을 하루아침에 바꿔놓는다. 어제까지 밭을 갈던 청년은 오늘 총을 들고, 어머니 밥상 앞에서 웃던 아들은 내일이면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 몸을 숨긴다. 하지만 그 참혹한 전쟁 한가운데서도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남는다. 20살 간 넘은 청년이었던 영수는 처음 전선에 배치되던 날 겁을 감추지 못했다. 손에 쥔 소총은 무거웠고 낯선 군화는 발을 짓눌렀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귀를 때렸고 눈앞의 모든 것이 끝장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의 옆에서 헛웃음을 터뜨린 사내가 있었다. 자네, 총 처음 쥐어보는 얼굴이구만. 영수가 고개를 돌리자 까무잡잡한 피부에 눈매가 선한 병사 하나가 군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정호. 영수보다 2살 많았고 경상도 산골 출신이라 말투가 투박했지만 웃을 때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사람 마음을 놓이게 하는 구석이 있었다. 무서운가? 정호가 묻자 영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거짓말도 못하네. 손이 덜덜 떨리는데. 영수는 멋쩍어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정호는 자기 주머니에서 누렇게 눌린 엿 한 조각을 꺼내 반으로 쪼개 건넸다. 먹게. 달달한 거 먹으면 사람이 좀 살만해진다. 그날 이후 둘은 붙어 다녔다.
배식줄에서도 참호를 파는 동안에도 야간 경계 근무를 설 때도 늘 함께였다.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깊은 우정은 그런 극한 속에서 피어났다. 정호는 고향 이야기를 자주 했다. 우리 동네는 봄 되면 진달래가 산을 다 덮어버린다. 전쟁 끝나면 자네 꼭 놀러오게. 막걸리 한 사발에 파전 부쳐줄 테니까. 영수도 따라 웃으며 말했다. 그럼 자네도 우리 집 와야지. 우리 어머니 손맛은 동네에서 최고셨네. 됐네, 됐어. 전쟁 끝나면 내가 먼저 자네 집 가서 밥 얻어먹을 기다. 둘은 그렇게 전쟁이 끝난 뒤의 일을 이야기하며 살았다. 마치 그 약속들을 입 밖으로 꺼내야만 정말 살아서 그날이 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참호 속에서 정호가 조용히 물었다. 영수야, 자네는 살아서 꼭 해야 할 게 뭐냐?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가족을 지켜야지. 부모님도 계시고 약혼한 사람도 있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살아야 한다. 자네는? 그 질문에 정호는 빗소리를 듣다가 피식 웃었다. 난 딱히 없다. 부모님도 먼저 가셨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더 버틸 수 있는 건가 싶다. 영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런 말 하지 말게. 자네도 살아야지. 정호는 빗물이 고인 철모를 툭툭 털며 말했다. 살면 좋고 못 살아도 할 수 없지. 대신 자네 같은 사람은 꼭 살아야 해. 그 말은 농담처럼 지나갔지만 훗날 영수는 평생 그 한마디를 곱씹게 된다. 둘은 배고프면 서로의 배급을 나눠 먹었고 추운 밤이면 등을 맞대고 잠들었다. 누가 다치면 먼저 달려갔고 누가 쓰러질 것 같으면 욕을 해가며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었지만 포화 속에서는 혈육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다. 정호는 늘 영수를 챙겼다. 숙여. 뛰지 마. 포탄 낙하 지점 계산해야 한다. 눈 감지 마라. 끝나면 고향 가서 장가도 가야 할 놈이. 영수는 나중에야 알았다. 그가 그토록 무서운 전장에서 끝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총이 있어서도 군복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바로 옆에서 끊임없이 살아남으라고 소리치던 전우 한 사람 덕분이었다는 걸. 그리고 운명의 그날 정호는 정말 마지막까지 영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을 내놓게 된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낮고 잿빛이었다. 새벽부터 불안할 정도로 적막하더니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포성이 터졌다. 적의 공격은 예상보다 거셌고 부대는 급히 진지를 옮기며 버텨야 했다.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비명과 구령이 뒤엉켰다. 누가 쓰러졌는지조차 돌아볼 틈이 없었다. 영수와 정호는 무너진 구조물 사이를 지나 후방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그때 바로 옆에 포탄 하나가 떨어졌다. 쾅! 순간 땅이 뒤집혔다. 영수의 몸은 허공에 들렸다가 무너진 흙더미 아래로 처박혔다. 귀는 먹먹해졌고 숨이 턱 막혔다. 다리 위로 잔해가 덮쳤다. 그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은 흙과 핏빛으로 뒤섞여 점점 어두워졌다. 이제 끝이구나. 그 생각이 스칠 즈음 어딘가에서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는 소리가 들렸다. 영수야, 영수야, 정신 차려. 정호였다. 그는 손톱이 다 깨지고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나는데도 맨손으로 흙을 퍼냈다. 삽도 없었다. 시간도 없었다. 그저 전우를 꺼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뿐이었다. 흙먼지 속에서 겨우 얼굴을 드러낸 영수는 헐떡이며 말했다. 정호야, 놔두고 가. 위험해. 닥치고 버텨. 자네 죽으면 나한테 맞아 죽는다. 그 와중에도 정호는 억지로 웃었다. 그 웃음이 영수는 더 괴로웠다. 간신히 영수를 끌어낸 정호는 그의 팔을 자기 어깨에 둘러매고 비틀거리며 걸었다. 사방에서 총알이 튀고 있었다. 숨을 돌릴 곳도 없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정신 놓지 마라. 정호야, 나 못 가겠다. 가야 해. 자네 집에 돌아가야지. 약혼자도 만나야지. 어머니도 배워야지. 정호는 거의 영수를 끌다시피 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탕! 탕! 짧고 날카로운 총성이 두 번 울렸다. 정호의 몸이 툭 하고 앞으로 쏠렸다. 영수의 어깨를 붙들고 있던 소나귀가 순간적으로 더 세게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풀렸다. 정호의 가슴에 검붉은 피가 번지고 있었다. 정호야. 정호는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영수를 감싸듯 몸을 돌렸다. 영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를 붙잡았다. 손이 피로 미끄러졌다. 믿을 수가 없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자신을 일으켜 세우던 사람이 이제는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고 있었다. 정호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그리고 울고 있는 영수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왜 우나 이 바보 같은 자식. 영수는 울부짖었다. 안 돼. 안 돼. 같이 가자. 같이 살아서 가자.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자네는 가족이 있잖아. 숨이 점점 짧아졌다. 피가 입가에 번졌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영수만 바라봤다. 살아서 가족을 만나게. 정호야, 말하지 마. 내가 업고 갈게. 일어나, 정호야. 난 혼자잖아.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으로 정호는 영수의 군복을 움켜쥐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얼른 가. 그 한마디였다. 영수는 고개를 미친 듯이 저었다. 갈 수 없었다. 어떻게 두고 가나? 어떻게 혼자 살아남나? 하지만 정호는 다시 한번 입술을 달싹였다. 얼른 가. 손이 떨어졌다. 눈빛이 멈췄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전장 한복판인데도 영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조금 전까지 자기 이름을 불러주던 전우가 더 이상 숨 쉬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다. 영수는 울면서도 결국 몸을 일으켰다. 그것이 정호가 목숨과 바꿔 남긴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았다. 흙과 연기, 포연 속에 쓰러진 친구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영수는 울먹이며 굴레를 붙였다. 꼭 잊지 않겠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사람은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어떤 기억은 남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쟁은 끝났고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들을 향해 말했다. 고생 많았다. 이제 집에 돌아가 푹 쉬어라. 살아 돌아왔으니 됐다. 하지만 영수에게 귀향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처럼 느껴졌다. 고향집 마당에 들어서던 날 늙어버린 어머니는 그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돌아서 눈물을 훔쳤다. 마을 사람들은 살아 돌아온 청년을 보며 다행이라고 했고 약혼녀였던 순자는 끝내 쓰러질 듯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모두가 기뻐했지만 영수는 웃을 수 없었다. 밤만 되면 정호가 떠올랐다. 아니,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밤 전장으로 끌려갔다. 포탄 소리와 함께 눈을 떴고 식은땀에 젖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귀에는 늘 그 말이 맴돌았다. 자네는 가족이 있잖아, 얼른 가. 영수는 살아남았지만 마음은 전쟁터에 남겨진 사람이었다. 밥상 앞에 앉아도 문득 손이 멈췄다. 지금 내가 먹는 이 한 숟갈도 원래는 정호가 살아서 먹어야 했던 건 아닐까? 순자와 결혼을 하고 작은 초가집에 살림을 차렸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눈빛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다. 어느 날 밤 순자가 조용히 그의 손을 덮으며 말했다. 당신은 살아 돌아온 게 죄가 아니에요. 영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살려고 그 애를 두고 왔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 남았어야 했어. 그 애는 혼자였는데 난 가족이 있었으니까. 정호 말대로 내가 살긴 살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끝내 울지 않았다. 대신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당신을 살린 건 당신 보고 대신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대신 살아달라고 한 거겠죠? 그 말은 영수의 가슴에 깊게 박혔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안다고 다 버텨지는 게 아니다. 세월이 조금 흐르고 아들이 태어났다. 작은 손과 작은 울음소리를 가진 아이였다. 영수는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이상하게도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나? 그럼에도 아이는 그를 조금씩 살게 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아버지라고 처음 부르던 날 영수는 그제야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눈물도 있었다. 정호야, 내가 살려준 목숨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 하지만 전쟁이 한 사람의 인생을 순순히 놓아주는 일은 드물다. 영수는 평생 정호의 군번줄을 간직했다. 전쟁이 끝난 뒤 전우의 유품으로 전해받은 것이었다. 그는 그 군번줄을 꺼낼 때마다 혼잣말을 했다. 미안하네. 고맙네. 내가 대신 잘 살아보겠네. 그러나 운명은 그 약속을 시험하듯 그의 남은 생을 더 잔인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그가 겨우 사람답게 살아보려 할 때마다 삶은 하나씩 그의 곁에서 소중한 사람을 데려갔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영수는 깨닫게 된다.
어쩌면 자신은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무너져가는 긴 사후를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순자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이 악몽에 시달릴 때면 밤새 등을 쓸어주었고 이유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날에도 조용히 곁을 지켰다. 가난은 늘 집안에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영수가 세상과 멀어질수록 순자는 더 따뜻하게 그를 붙들어 주었다. 당신, 오늘은 밥 2그릇 먹었네? 애가 당신 닮아 고집이 세네? 괜찮아요. 천천히 살아도 돼요. 그 말들이 영수에게는 밧줄 같았다. 그는 순자와 아들 민철 덕분에 겨우 하루하루를 건너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왜 늘 사람을 안심시키고 난 뒤에 등을 돌리는 걸까? 순자는 어느 겨울부터 기침이 심해졌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다. 그러다 피를 토했고 동네 의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 영수는 그때 처음으로 전쟁터에서보다 더 무서운 공포를 느꼈다. 포탄은 눈에 보이기라도 했지만 병은 조용히 사람을 갉아먹었다. 병명은 좋지 않았다. 치료는 늦었고 돈도 부족했다. 영수는 논을 팔고 소를 팔고 마지막으로 결혼 반지까지 내다 팔았다. 하지만 순자의 몸은 점점 말라갔다. 어느 늦은 밤 숨이 가빠진 순자가 힘겹게 말했다. 당신 미안해하지 말아요.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내가 지켜준다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에요. 당신은 늘 최선을 다했어요. 또 내가 못 지켰어. 순자는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자신의 손이 아니라 오래전 전장에서 놓쳐버린 전우의 손이라는 것도. 순자는 마지막까지 영수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제는 당신도 좀 자신을 용서해줘요. 그 말만 남기고 순자는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집은 너무 조용해졌다. 밥상에는 말소리가 없었고 밤에는 기침 소리 대신 정막만 흘렀다. 영수는 더 늙었다. 아니, 어쩌면 그날 완전히 무너졌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하나 남은 이유가 있었다. 아들 민철이었다. 민철은 어머니를 닮아 다정했고 아버지를 닮아 과묵했다. 그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상처를 말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장작 패겠습니다. 아버지, 같이 밥 먹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사에는 제가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영수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이 아이만은 꼭. 그러나 비극은 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로 작정한 듯했다. 비 오는 날이었다. 민철은 읍내에 일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길이 미끄러웠고 트럭 한 대가 미끄러져 사고를 냈다. 사람들은 운이 없었다고 했다. 의사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이웃들은 너무 갑작스러웠다고 했다. 영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들의 싸늘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속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꺼져버렸다. 전쟁에서 살아남고 아내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남은 아들까지 잃고 나자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사라졌다. 빈집으로 돌아온 밤 영수는 방 한가운데 오래 앉아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서랍 속에는 아직도 정호의 군번줄이 있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혼잣말했다. 정호야, 순자야, 민철아. 이제 나도 가도 되지 않겠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 조용해서 마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들렸다. 그리고 바로 그 밤 영수는 생을 끝내기로 결심한다. 그날 밤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비도 그쳤고 바람도 없었다. 마당의 감나무 잎사귀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세상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영수는 작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낡은 장롱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조그만 향이 피워져 있었다. 아내와 아들의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너무 오래 울어서 이제 더는 울 힘도 남지 않은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다. 내가 이제 충분히 버텼지? 그는 서랍을 열어 정호의 군번줄을 꺼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수십 년을 지녔어도 그 무게는 줄지 않았다. 영수는 군번줄을 꼭 쥔 채 흐느꼈다. 그때 자네 말대로 살려고 해봤네. 가족도 지켜보려 했고 웃어보려도 했고 그런데 이젠 정말 없다.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더는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끝나는 순간에도 기억은 마지막까지 붙잡는다.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총성, 탕, 탕, 그리고 젊은 날의 전장 냄새, 흙먼지, 피, 포연. 영수는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졌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 순간 그는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어떤 공간에 서 있었다. 안개 낀 언덕 위였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군복 차림의 젊은 사내. 까무잡잡한 얼굴, 투박하지만 따뜻한 웃음. 영수는 그 얼굴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정호야? 정호는 전쟁터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었다. 가슴에 피를 흘리던 처참한 얼굴이 아니라 처음 영수에게 엿을 건네며 웃던 바로 그 젊은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다가오더니 여느 때처럼 툭 던지듯 말했다. 오랜만이네, 영수야. 영수는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네, 미안하네. 정호야,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정호는 한숨을 쉬듯 웃었다. 자네는 늙어서도 여전하구만. 내가 그날 자네를 두고 갔어.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지키지 못했어. 순자도 민철이도. 그만해. 정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해졌다. 영수는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다. 정호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자네를 살린 건 평생 죄인처럼 살라고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난 듣게. 그날 내가 왜 자네한테 얼른 가라고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나?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호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자네는 살아야 할 사람이었어.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누군가의 기억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었네. 내가 못 가본 길을 자네가 대신 가주길 바랐어. 영수의 눈물이 끝없이 흘렀다. 근데 다 잃었네. 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잃었다고 끝난 게 아니네. 자네가 사랑한 사람들은 자네 안에 아직 다 살아있어. 자네가 쓰러지면 순자도 민철이도 세상에서 한 번 더 사라지는 거야. 그 말은 벼락처럼 가슴에 박혔다. 정호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네. 자네가 살아있는 한, 난 완전히 죽은 게 아니야. 영수는 숨을 삼켰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영수야. 이제는 도망치듯 살지 말고 선물 받은 목숨처럼 살게. 미안해서 사는 게 아니라 고마워서 살아. 내 목까지 살아. 그러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그가 미소 지으며 건넨 한마디. 이번에는 얼른 가지 말고 끝까지 살아. 그 순간 안개가 걷히고 빛이 번졌다. 영수는 눈을 떴다. 방 안은 새벽이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엔 여전히 군번줄이 쥐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주 오랜 세월 끝에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다. 죄책감의 울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울음이었다. 그날 새벽 이후 영수는 달라졌다. 젊어진 것도 아니고 슬픔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아내가 돌아오지도 않았고 아들이 다시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않았다. 정호의 죽음이 없던 일이 된 것도 아니었다. 달라진 건 단 하나였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삶을 벌처럼 여기지 않기로 했다. 영수는 먼저 방 한쪽에 작은 재단을 정리했다. 순자의 사진, 민철의 사진, 그리고 정호의 군번줄. 그 앞에 앉아 그는 처음으로 미안하다 대신 다른 말을 했다. 고맙네. 내가 오늘도 살아있네. 그 뒤로 그는 하루하루를 아주 천천히 다시 배워갔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감나무에 물을 주고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면 사탕 하나씩 건네주었다. 누군가 보기엔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그에게는 전쟁터에서 총을 내려놓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훈련과도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다. 늘 굳은 얼굴로 다니던 영수가 어느 날부터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경로당에 나와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초등학교 앞을 서성이며 운동장 소리를 오래 듣고 돌아가기도 했다. 아마 민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을 것이다. 아마 정호가 끝내 가져보지 못한 평범한 삶의 풍경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6.25 참전 용사를 기리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영수는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다. 영웅이란 말이 늘 불편했다.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죽음 위에 훈장을 얻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그는 가기로 했다.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행사장에 모인 젊은이들은 전쟁을 책에서만 배운 세대였다.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누군가는 형식적인 예우로 참전 용사들을 바라보았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며 물었다. 선생님, 후세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쟁은 절대 영화가 아닙니다. 거기엔 승리보다 먼저 사람이 죽습니다. 이름도, 꿈도, 기다리던 가족도 다 가진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행사장은 조용해졌다. 내겐 평생 못 잊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날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그걸 미안해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몫은 미안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잊지 않고 제대로 살아내는 거라는 걸.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함부로 살지 마세요.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지킬 사람이 있으면 지키고, 살아있는 하루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게 먼저 간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예의입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지역 학교와 군부대를 오가며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영웅 행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전우가 죽으며 남긴 말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오래 망설이던 발걸음을 떼어 다시 군부대를 찾게 된다. 총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모든 시작이자 모든 상처였던 장소로.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평생 묻어두었던 이름을 다시 세상에 꺼내게 된다. 사격장에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있었다. 탕, 탕, 탕. 하지만 이제 영수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 소리는 가슴을 후벼 팠고 흙냄새는 기억을 끌어올렸다. 다만 오늘의 그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젊은 병사들이 처음에는 그를 그저 훈련을 방해하는 노인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중대장이 다가와 그의 목에 걸린 군번줄을 보는 순간 분위기는 달라졌다. 중대장은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참전하셨습니까? 영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멀리 표적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아니라 내 친구가 여기까지 날 데려왔지. 그 말 한마디에 중대장은 직감했다. 이 노인의 눈물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는 것을. 평생 가슴에 묻어둔 이름 하나가 오늘 이곳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중대장은 정중히 영수를 그늘 아래 의자에 모셨고 따뜻한 물을 건넸다. 병사들도 어느새 가까이 모여들었다. 아까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를 재촉하던 병사는 미안한 기색으로 고개를 숙였다. 영수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총성이 잠시 멎은 틈에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다. 젊은 날 전쟁터에서 만난 친구 정호. 비 오는 참호 속에서 나눈 엿 반 조각. 전쟁이 끝나면 서로의 고향집에 가자던 약속. 가족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살아야 한다고 웃으며 말하던 얼굴. 그리고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자기를 꺼내고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마지막까지 얼른 가라고 했던 그 음성.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병사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몰래 눈물을 훔쳤다. 훈련장에는 더 이상 바람 소리조차 크게 들리지 않았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들었다. 금속은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이건 그 친구 겁니다. 나는 이걸 평생 품고 살았어요. 살아남았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너무 괴로워서. 한때는 나도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꿈에 오더군요. 미안해서 살지 말고 고마워서 살라고 하더이다. 그 순간 아까 그 병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중대장은 자세를 바로잡고 영수를 향해 천천히 경례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은 영웅이십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영웅은 내가 아니라. 하지만 중대장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돌아서서 훈련 중인 전 장병을 향해 우렁차게 외쳤다. 총원 차렷. 훈련장이 일순 정지했다. 땀에 젖은 병사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 세웠다. 참전 용사 선배님께, 그리고 이름 모를 호국 영령들께 경례, 충성. 사격장에 더 이상 총성은 없었다. 대신 수십 명의 젊은 목소리가 하나의 사자후처럼 하늘을 울렸다. 그 소리는 포연을 뚫고 세월을 뚫고 전쟁터 어딘가에 홀로 잠든 이름들에게 닿는 것만 같았다. 영수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도 죄책감 때문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졌던 기억이 이제야 세상으로부터 제대로 안아 올려지는 순간의 눈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쇠사슬이 작은 소리를 냈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전우여, 곧 만나러 갈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죽으러 가겠다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낸 뒤 언젠가 떳떳하게 친구를 만나러 갈 사람의 얼굴로. 그때까지는 내가 살려준 이 목숨 끝까지 잘 살다 가마. 하늘은 맑았다. 마치 어디선가 젊은 날의 정호가 그 익숙한 웃음으로 그래, 이제야 됐다 하고 말해주는 것처럼. 어떤 말은 한순간의 작별이 아니라 누군가의 평생을 붙드는 힘이 된다. 그에게 얼른 가는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내라는 약속이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